남편이 어디를 가든 무사히 돌아오기만을 바라는 게 모든 아내의 마음일 겁니다. 그런데 한밤중 저는 남편이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저 간호만 하면 될 줄 알고 황급히 달려갔지만 서류에 법적 아내로 선명히 적힌 다른 여자의 이름을 본 순간 제 심장은 멎는 듯 했습니다. 저는 이 결혼이 끔찍한 진실을 감추고 있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딸 유나를 겨우 재우고 나왔습니다. 부엌에는 아직 어머니께서 끓여주신 곰탕 냄새가 남아있었죠. 그때 익숙하지 않은 진동이 길게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니 낯선 번호였지만 발신자 이름은 병원이었습니다. 한 간호사의 다급한 목소리가 제가 민준 씨의 아내가 맞는지 물었습니다. 남편이 교통사고로 응급실에 실려왔고 지금은 안정을 찾았지만 보호자가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바로 어제 부산으로 출장을 간다며 며칠 뒤에 오겠다고 걱정 말라고 했던 남편이었습니다. 저는 더듬거리며 대답했습니다. 네, 제가 갈게요. 잠시만요. 제 다급한 목소리를 들으신 어머니께서 방에서 나오시며 무슨 일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민준 씨가 입원했다고 짧게 말하고 어머니께 유나를 부탁드린 뒤 바로 집을 나섰습니다. 어머니는 제 손에 얇은 외투 하나를 쥐어주시며 조심해서 다녀오고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전화하라고 신신당부하셨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길은 평소보다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차는 쌩쌩 달리고 차가운 밤바람이 옷깃을 파고들었지만 제 머릿속은 엉킨 실타래처럼 복잡했습니다. 부산 출장이라더니 왜 서울에 있는 병원에 입원한 걸까? 왜 낯선 번호로 나에게 전화했을까? 남편의 상태는 얼마나 심각한 걸까? 저는 애써 마음을 다잡으며 일단 도착해서 생각하자고 다짐했습니다. 병원 마당은 하얀 불빛으로 가득했고 코를 찌르는 소독약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원무과에 물어보니 3층 복도라고 했습니다. 복도에는 몇몇 사람들이 플라스틱 의자에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개인 물품 보관함에 걸린 남편의 외투를 발견했습니다. 이름표에는 김민준, 응급이라고 적혀 있었죠. 그때 젊은 간호사가 문을 열고 나오며 보호자시냐고 물었습니다. 제가 고개를 끄덕이자 간호사는 차트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가벼운 접촉 사고로 머리에 찰과상이 있고 오른손을 몇 반을 꿰맸지만 경과를 지켜봐야 한다고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간호사는 제게 서명을 부탁했습니다. 펜을 들고 서류에 서명하려던 저는 그대로 멈칫했습니다. 서류의 비상 연락처란에는 이미 정성스럽게 적힌 이름이 있었습니다. 박수진. 아내. 저는 간호사를 쳐다봤습니다. 제가 너무 오랫동안 말이 없자 그녀는 의아한 듯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입원할 때 동행한 분이 그렇게 진술하셨어요. 하지만 환자분이 직접 휴대폰에서 번호를 찾아 아내분께 전화하신 걸 보면 아마 이름을 헷갈리신 것 같아요. 그녀의 말이 깊은 우물에 돌이 떨어지는 소리처럼 귓가에 울렸습니다. 남편이 직접 나에게 전화했다면 정신이 멀쩡했다는 뜻인데 왜 서류에는 다른 여자의 이름이 적혀 있는 걸까요? 회복실 문이 살짝 열린 틈으로 남편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는 옆으로 누워 눈을 감고 있었고 이마에는 붕대를, 팔에는 깁스를 하고 있었습니다. 침대 옆에는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자가 앉아 배를 감싸 안은 채 떨리는 손으로 이불 끝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배는 임신한 듯 살짝 불러 있었습니다. 제가 안으로 들어가려 하자 간호사가 조용히 저를 막아섰습니다. 지금은 경과를 지켜봐야 해서 한 번에 한 명씩만 들어갈 수 있어요. 제가 부를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의자로 물러났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머리가 뜨거워졌지만 애써 평정을 유지했습니다. 지금 화를 내면 모든 것을 망칠 뿐이었습니다. 그때 경비 아저씨 한 분이 개인 소지품이 담긴 봉투를 들고 와 보호자를 찾았습니다. 제가 신분증을 내밀자 아저씨는 지갑, 휴대폰, 열쇠 꾸러미, 그리고 약간 구겨진 서류 봉투 하나를 건네주었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아 지갑을 열어 신분증과 카드들을 확인했습니다. 작년 바다로 놀러 갔을 때 남편과 저, 그리고 딸 유나가 함께 찍은 가족사진 외에는 이상한 점이 없었습니다. 저는 서류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현재 부부 공동 명의로 된 아파트의 등기 부등본, 사본 한 묶음, 희미한 인주 자국이 찍힌 주택 매매 위임장 초안, 그리고 아파트를 담보로 한 은행 대출 신청서 2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위임장에는 위임에 동의함이라는 문구 옆에 제 이름이 또렷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제 필체와 매우 흡사하지만 끝이 어색하게 끊어진 낯선 서명이 있었습니다. 저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외투 주머니에는 내일 아침 상철이라는 사람과 만나 서류를 마무리하기로 한 약속 메모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메모지 귀퉁이에는 수진 씨, 진료 기록 꼭 챙겨와요 라는 손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손등이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부산 출장은 애초에 없었던 겁니다. 남편은 우리의 집을 담보로 잡히려 했고 수진이라는 여자까지 얽혀 있었습니다. 만약 오늘 밤 이 전화를 받지 못했다면 내일 아침 모든 것이 끝나버렸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위조된 서명을 다시 쳐다보며 침착하게 상황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남편이 아내의 서명까지 위조할 만큼 무슨 급한 일이 생긴 걸까? 둘째, 수진이라는 여자는 누구이며 왜 여기에 있는 걸까? 왜 아내로 기록된 걸까? 셋째, 진료 기록은 무엇일까? 그녀의 배와 관련이 있는 걸까? 넷째, 상철이라는 사람과의 약속은 서류와 관련된 것일까? 아니면 또 다른 연결고리일까? 그때 문이 열리며 간호사가 저를 불렀습니다. 제가 안으로 들어가자 남편은 눈을 뜨고 저를 보며 잠시 당황한 기색을 비치더니 애써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가 다가가 이름을 부르자 그는 잠긴 목소리로 작게 응하고 대답했습니다. 옆에 있던 여자가 벌떡 일어나 저를 경계하며 쳐다봤습니다. 저는 짧게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저를 형님이라 부르고 자신을 동생이라 칭했습니다. 저는 의사에게 남편의 상태를 물었고 의사는 하룻밤 경과를 지켜본 뒤 내일 아침 다시 촬영해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감사하다고 인사한 뒤 가만히 서서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세 사람 사이의 침묵은 한참 동안 얼음처럼 계속되었습니다. 오직 심박 측정기의 삑삑 소리만이 정적을 깼습니다. 저는 지갑에서 유나의 사진을 꺼내 남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유나는 어머니가 보고 계셔. 병원에서 전화와서 왔어. 남편은 제 시선을 피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았고 소란을 피우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당장 묻는 것은 상황을 더 악화시킬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 여자에게 돌아보며 비꼬거나 화내지 않고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밤이 늦었으니 앉아서 좀 쉬어요.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죄송합니다. 형님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누구도 나쁜 일을 원하지는 않죠. 중요한 건 모든 게 명확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남편은 피곤한 듯 눈을 감았습니다. 저는 밖으로 나와 서류 봉투를 꽉 쥐었습니다. 병원 복도 불빛 아래 손에 밴 땀 때문에 위조된 서명이 희미하게 번져 보였습니다. 문득 시어머니께서 저를 집으로 불러 식사 대접을 해주시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님께서는 늘 제가 살림 잘하고 분수를 안다며 칭찬하시곤 했죠. 아들을 보물처럼 아끼시던 그 눈빛도 기억납니다. 이 사실을 아시면 얼마나 가슴 아파하실까요? 하지만 결혼할 때 친정어머니께서 해주신 당부도 떠올랐습니다. 가정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 자신을 잃어서는 안 된다. 진실을 밝혀야 할 때 결코 떨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벽에 등을 기댄 채 휴대폰을 꺼내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어요. 민준 씨 괜찮아요. 어머니, 주무세요.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어머니는 잠시 침묵하시더니 그래, 침착하게 옳은 일을 하렴이라고 답하셨습니다. 저는 주소록을 열어 법률사무소에서 일하는 외사촌 오빠, 진우 오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 시간이면 자고 있을 텐데 신호음이 울리자마자 바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서연아, 웬일이야? 이 시간에? 무슨 급한 일 있어? 저는 한밤중에 전화, 아내로 기록된 다른 여자의 이름, 외투 주머니에서 나온 위임장과 제 이름으로 위조된 서명, 상철이라는 사람과의 약속, 그리고 수진에게 진료 기록을 가져오라고 한 메모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오빠가 말했습니다. 그 서류들 전부 절대 잃어버리지 말고 한 장 한 장 사진 찍어놔. 아무한테도 뺏기면 안 돼. 내일 아침에 내가 병원으로 갈게. 그리고 지금 당장 관할 파출소에 전화해서 서명 위조 및 재산 사기 가능성에 대해 신고해. 침착하고 명확하게 진술해야 해. 이런 일은 처음부터 기록을 남겨야 내일 증거가 사라지는 걸 막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복도의 불빛이 조금 더 밝아진 것 같았습니다. 갑자기 마음이 단단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진우 오빠에게 병원 주소를 문자로 보낸 뒤 원무과에 걸린 안내판을 보고 파출소 번호를 눌렀습니다. 당직 경찰관의 차분하고 또렷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는 서류를 그대로 보관하고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지시했습니다. 저는 네라고 대답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유리창 너머를 돌아보았습니다. 남편은 눈을 감은 채 조용히 누워 있었습니다. 수진이라는 여자는 남편의 이불을 덮어준 뒤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두 손으로 배를 감싸 안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한 가지 사실을 더 명확하게 깨달았습니다. 모든 거짓 뒤에는 이유가 있겠지만 그 이유가 무엇이든 가정은 진실로 지켜져야 한다는 것을요. 저는 서류 봉투 모서리를 매만지며 외투 안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시련의 계단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딸에게 가정을 지켜주고 부부라는 이름의 의미를 바로 세우고 어머니의 당부를 저버리지 않기 위해 끝까지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진실을 밝혀야 할 때 결코 떨지 마라. 복도 끝에서 경찰의 구둣발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저는 등을 곧게 펴고 깊은 숨을 들이마신 뒤 원무과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 위임장 위에 떨리는 필체로 남겨진 서명 자국 하나하나 모든 것을 순서대로 이야기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방 안에서 남편은 미동도 없이 누워 있었습니다. 밖은 아직 새벽이 멀었지만 오늘 밤 저는 제 자신을 위해 작은 등불 하나를 밝혔습니다. 파출소 경찰관들이 도착한 것은 새벽 1시가 거의 다 되어서였습니다. 타일 바닥 위로 울리는 구둣발 소리에 복도에서 기다리던 사람들이 모두 돌아보았습니다. 제복을 입은 경찰관 한 명이 제게 다가와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신고자 본인 맞으시죠? 서류 위조 정황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왔습니다. 증거 자료 제공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류 봉투가 든 주머니를 꽉 쥔 손, 심장은 빠르게 뛰었지만 눈빛만은 단호했습니다. 저는 경찰관에게 모든 서류를 건네며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한밤중에 걸려온 전화부터 서류의 법적 아내로 기록된 박수진이라는 이름, 그리고 은행 대출 신청서와 제 서명이 위조된 위임장까지. 저는 이 서명은 제 것이 아니며 이 점을 기록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젊은 경찰관 한 명이 수첩을 펴고 꼼꼼히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물었습니다. 지금 바로 대조할 수 있도록 서명을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저는 망설임 없이 펜을 들어 서명했습니다. 종이 위에 제 필체가 선명하게 나타나자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나이가 더 들어 보이는 경찰관이 두 서명을 유심히 비교하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이 서류들은 저희가 봉인하고 서류에 기재된 은행에도 연락해 즉시 거래를 동결시키겠습니다.
자칫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내일 아침 관련자들을 소환해 조사하겠습니다. 저는 연신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마음속에 엉킨 실타래가 조금씩 풀리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들이 떠나고 저는 병실로 돌아갔습니다. 병실 안은 여전히 불이 밝았고 남편 민주는 눈을 감은 채 조용히 누워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가 잠들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수진이라는 여자는 여전히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빨갛게 충혈된 눈, 두 손은 마치 아이를 보호하려는 듯 배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문가에 서서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조용히 그들을 지켜보았습니다. 결혼 생활 몇 년 동안 제가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남편은 병원에 누워 있고 그 곁에는 아내뿐만 아니라 다른 여자가, 심지어 병원 기록에는 버젓이 아내라고 적힌 여자가 있었습니다. 씁쓸함이 밀려왔지만 애써 삼켰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질투심에 소란을 피우는 것이 아니라 음모의 소나귀에서 우리 집과 어린 딸, 그리고 가족의 재산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복도 의자에 앉아 벽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진우 오빠의 냉정해야 해, 감정에 휩쓸리지 말라는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열어 방금 경찰이 작성한 사건 접수 확인서를 사진으로 찍어 증거로 남겼습니다. 그리고 친정어머니께 문자를 보냈습니다. 엄마, 걱정 마세요. 경찰이 개입했어요. 저 괜찮아요. 곧 유나에게 돌아갈게요. 문자를 보내고 나니 갑자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딸아이의 천진난만한 얼굴이 떠오르자 저는 스스로에게 약해지지 말자고 다짐했습니다. 제 뒤에는 엄마라는 기둥만을 바라보는 작은 생명이 있으니까요. 새벽 3시가 가까워지자 복도는 조용해졌습니다. 간호사의 발소리와 이동식 침대 바퀴 소리만이 간간히 들려왔습니다. 잠깐 눈을 붙였다가 누군가 작게 부르는 소리에 깜짝 놀라 깼습니다. 눈을 뜨니 수진이 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 걱정이 가득한 눈빛이었습니다. 그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형님, 죄송해요. 일이 이렇게 되길 바란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민준 씨가 다 알아서 잘 해결해 줄 거라고 저는 뱃속의 아이만 신경 쓰면 된다고 했어요. 저는 그녀를 똑바로 쳐다보며 단호하게 물었습니다. 민준 씨랑 당신 대체 무슨 관계예요? 수지는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몇 달 전 출장 갔을 때 만났어요. 제가 일부러 끼어들려던 건 아니에요. 하지만 지금 임신 3개월이 넘었어요. 그 고백이 비수처럼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는 의자 손잡이를 꽉 잡았습니다.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에 박혔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침착한 목소리를 유지했습니다. 그 집이 우리 부부 공동 명의라는 건 알아요? 그리고 위임장에 서명이 위조됐다는 것도요. 수지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연신 고개를 저었습니다. 몰랐어요. 그냥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저에게 기댈 곳을 마련해 주겠다고만 했어요. 이렇게까지 될 줄은. 저는 그녀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 겁에 질린 눈 속에서는 사기꾼의 계산적인 모습이 아니라 거짓의 소용돌이에 휘말린 어리고 약한 여자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제 고통을 덜어주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나지막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일단 가서 쉬어요. 모든 건 내일 밝혀지겠죠. 당신과 민준 씨의 관계는 그 사람이 정신을 차리면 직접 물어볼 테니까. 수지는 고개를 숙여 작게 죄송합니다. 라고 말한 뒤 돌아섰습니다. 긴 복도 사이로 그녀의 작은 뒷모습이 외롭게 사라졌습니다. 저는 다시 남편 민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가 살짝 몸을 뒤척이는 것 같았고 입가가 떨렸습니다. 저는 그가 방금 우리의 대화를 모두 들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모든 것을 폭로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가 스스로 직면하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때로는 침묵이 가장 무거운 심판이 되기도 하니까요. 저는 잠시 서 있다가
병원을 나섰습니다. 박근님이 희미하게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새벽빛이 유리창을 통해 들어와 제가 미처 닦아내지 못한 눈물 자국을 비추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께서 전화를 하셨습니다. 목소리가 몹시 다급하셨습니다. 서연아, 민준이가 입원한 게 사실이니? 어젯밤에 큰아주버님이 병원에서 민준이를 봤다고 전화하셨던데.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사실의 일부만 말씀드리기로 했습니다. 네, 어머님, 가벼운 사고로 입원해서 지금은 경과를 지켜보고 있어요. 너무 걱정 마세요. 제가 잘 챙길게요. 어머니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그래, 네가 잘 챙겨주렴. 고맙다. 괜찮아지면 언제 문병 갈지 알려다오. 저는 차마 그러겠다고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님께서 이 모든 진실을 마주하실 준비가 아직 안 되셨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늘 민준을 자랑스러워 하셨습니다. 아들이 이런 거짓말을 했다는 걸 아시면 견디지 못하실 겁니다. 오전 9시쯤 진우 오빠가 도착했습니다. 깔끔한 셔츠 차림에 서류 가방을 든 모습이었습니다. 오빠는 제게 물 한 병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어젯밤 네가 한 행동은 아주 옳았어. 오늘 내가 경찰과 함께 병원 측과 이야기하고 은행에도 연락할 거야. 너는 민준 씨 건강만 신경 써. 법적인 문제는 나랑 경찰에게 맡기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운 마음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제 가정을 지키기 위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날이 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냉철한 이성과 법률만이 가장 든든한 방패라는 것을요. 경찰과 진우 오빠가 병실로 들어갔을 때 저는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안에서는 질문과 대답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준의 목소리는 아직 약했지만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고 이따금 말을 더듬었습니다. 저는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아는 사람에게 부탁해서 서명했습니다. 임시로 빌리려던 것뿐입니다. 같은 말들을 간간히 들을 수 있었습니다. 경찰관의 엄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내의 서명을 위조해서 재산을 담보로 잡으려 한 것이 얼마나 심각한 범죄인지 알고 있습니까?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심장이 조여왔지만 동시에 정의가 서서히 어둠을 밝히고 있다는 안도감도 들었습니다. 이야기는 어두운 민낯을 드러내기 시작했고 앞으로의 여정이 험난할 것이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이 길을 선택했습니다. 아이를 지키고 진실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맞설 것입니다. 경찰이 민준과의 1차 조사를 마치고 저는 참고인으로 불려가 확인 서명을 했습니다.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마음만은 떨리지 않기로 굳게 다짐했습니다. 경찰관 한 명이 조서를 건네며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김민준 씨의 진술을 기록했지만 아직 모순되는 점이 많습니다. 서연 씨는 계속 침착하게 협조해 주셔야 합니다. 위조된 서류들은 당분간 저희가 봉인하겠습니다. 은행 측에서도 거래를 동결시켜 추가 피해를 막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또렷하게 서명했습니다. 제 필체는 제 결심처럼 반듯했습니다. 우리 가정이 흔들리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는 결심 말입니다. 민주는 침대에 누워 제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의 입술이 무언가 말하려는 듯 떨렸지만 결국 침묵했습니다. 우리 사이에는 해명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았지만 경찰 앞에서 우리 가정사를 눈물겨운 드라마로 만들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거리를 두었습니다. 그를 간호가 필요한 환자로 대하고 모든 것은 법의 판단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경찰이 떠나고 병실에는 저와 민준 단둘만 남았습니다. 저는 의자를 끌어다 곁에 앉아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나한테 할 말 없어? 그는 한참 동안 말이 없다가 거친 숨을 내쉬었습니다. 미안해. 내가 한눈을 팔았어. 당신 몰래 빨리 해결하고 덮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사고가 나는 바람에 모든 게 터져버렸네.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걸 그냥 한눈 판 거라고 말해.
아내 서명을 위조하고 임신한 다른 여자를 데리고 나타나서 집까지 담보로 잡으려 했잖아. 어젯밤 내가 그 전화를 받지 못했다면 지금쯤 모든 게 끝났을 거야. 당신한테 나와 유나는 대체 뭐였어? 민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붕대를 감은 손으로 이불 끝을 꽉 쥐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희미했습니다. 사업 실패로 빚더미에 앉았어. 당신한테 말할 용기가 없었고 어머니가 아시면 체면이 깎일까봐 두려웠어. 그러다 출장 중에 수진이를 만났고 그 애가 매달리면서 일이 이렇게 됐어. 수진이가 임신하자 머리가 복잡해져서 돈을 빌려 조용히 해결하려고 했어. 갚을 수 있을 거라고 약속했는데 일이 이렇게 커질 줄은 몰랐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누군가 제 심장을 난도질하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그럼 나와 유나는? 우리는 어디에 두려고 했는데? 그는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은 어떤 변명보다도 무거웠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익숙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시어머니께서 황급히 걸어오고 계셨습니다. 얼굴에는 당혹감이 가득했습니다. 민준아, 이게 어떻게 된 일이니?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를 동시에 상대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침대로 달려가 아들의 손을 잡고 눈물을 쏟으셨습니다. 어쩌다 이 지경이 됐니? 엄마한테는 왜 한마디도 안 하고. 민주는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어머니, 그냥 좀 긁힌 거예요. 걱정 마세요. 어머니는 저를 돌아보셨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서연아, 왜 나한테 바로 알리지 않았니?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님께서 너무 걱정하실까 봐요.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슬리퍼 끄는 소리와 함께 수진이 나타났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대로 멈춰 섰습니다. 헐렁한 옷 아래로 배가 선명하게 나온 젊은 여자를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쳐다보셨습니다. 어머니는 미간을 찌푸리며 물으셨습니다. 이 아가씨는 누구냐? 병실 안의 공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민주는 당황하며 더듬거렸습니다. 어머니, 그게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숨기는 것이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쪽은 수진 씨예요. 민준 씨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합니다. 시어머니는 충격으로 말을 잃으셨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에게 획 돌아서며 으르렁거리듯 물으셨습니다. 이게 사실이냐? 민주는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수진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르신, 죄송합니다.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었어요. 시어머니는 비틀거리며 침대 가장자리를 겨우 붙잡고 서셨습니다. 제가 달려가 부축하자 제 마음속에서는 연민과 분노가 동시에 끓어올랐습니다. 어머니는 거친 숨을 내쉬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세상에, 아들아, 어떻게 네 아내와 자식에게 이런 비열한 짓을 할 수 있니? 서연이가 지난 몇 년간 너와 함께 얼마나 고생했는데 숨막히는 긴장이 흘렀습니다. 저는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지만 소리치는 대신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너무 흥분하지 마세요. 건강에 해로워요. 이 일은 결국 해결해야만 해요. 하지만 그 전에 민준 씨가 솔직해져야 해요. 만약 또다시 거짓말을 한다면 우리 모두가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될 거예요. 민주는 머리를 감싸 쥔 채 목 놓아 울었습니다. 그 광경에 저는 안타까움과 동시에 깊은 환멸을 느꼈습니다. 수년간의 부부의 정을 한마디로 끊어내기란 쉽지 않다는 것을 알지만 한 번 금이 간 신뢰는 다시 붙이기 어렵습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돌아보며 손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어머님, 부디 마음 굳게 먹으세요. 어떤 상황이 오든 제가 어머님을 저버리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이 일은 감정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경찰과 변호사에게 맡겨야 해요. 어머니는 눈물이 가득한 눈으로 하지만 굳은 신뢰를 담아 제 손을 꽉 잡으셨습니다. 저는
어머니 역시 저처럼 예기치 못한 소용돌이에 휘말렸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아무런 준비도 없이 말입니다. 수지는 더 이상 마주할 용기가 없는 듯 조용히 밖으로 나갔습니다. 병실에 세 사람만 남았을 때 시어머니께서 목이 맨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나는 이제 늙었다. 너희들이 평안하게 사는 것만이 내 유일한 소원이었는데 일이 이 지경이 되니 어디에 얼굴을 들고 다녀야 할지 모르겠구나. 하지만 나는 우리 서연이를 믿는다. 네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하렴. 나는 내 편이다. 어머니의 말씀에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고통 속에서도 저는 아직 남아있는 작은 온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민준을 다시 한번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눈은 텅 비어 있었고 뒤늦은 후회가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의 문은 이미 서서히 닫히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 자신에게 말하듯 속삭였습니다. 진실은 드러났어. 이제 남은 건 맞서는 것뿐이야. 병실 문이 조용히 닫혔습니다. 저는 이 싸움이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앞으로는 은행, 법률 문제, 가족 간의 갈등, 그리고 제 자신의 힘든 결정까지 더 많은 파도가 몰아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또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어머니와 딸, 그리고 정희가 제 곁에 있다는 것을요. 병원에서 시어머니와 힘겨운 대면을 한 후 저는 어머니를 복도로 모시고 나와 의자에 앉혀드렸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몸을 떨었고 차가운 손으로 제 손을 꽉 잡고 계셨습니다. 저는 물 한 병을 건네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진정하시고 물 좀 드세요. 모든 게 다 밝혀질 거예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지만 눈에는 여전히 고통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속에서 자랑이었던 아들에 대한 믿음이 산산조각 났다는 것을, 그리고 애지중지 키운 자식이 그런 잘못된 길을 갈 줄은 꿈에도 몰랐다는 것을 저는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잠시 후 외사촌 오빠인 진우 오빠가 돌아왔습니다. 오빠는 저를 조용한 복도 끝으로 데려가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서연아, 상황이 생각보다 더 복잡해. 민준 씨는 서명을 위조해서 집을 담보로 잡으려던 계획을 인정했어. 더 위험한 건 은행 측에서 바로 오늘 계약을 체결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거야. 경찰이 제때 동결시키지 않았다면 큰일 날 뻔했어. 하지만 다른 여자가 아내라고 나선 것 때문에 서류가 더 복잡해졌어. 나중에 법적 분쟁이 길어지지 않도록 이 부분은 명확히 조사해야 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심장이 조여왔습니다. 진우 오빠는 제 어깨에 손을 얹으며 당부했습니다. 지금은 어떤 서류에도 절대 서명하지 마. 달콤한 해명도 믿지 말고 그냥 법대로 처리하게 둬. 내가 이 사건 끝까지 너와 함께 할게. 저는 오빠에게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법을 잘 아는 사촌 오빠가 곁에 있다는 사실에 덜 외로웠지만 마음속에는 여전히 걱정이 피어올랐습니다. 우리 딸 유나는 아직 어린데 이 일이 세상에 알려지면 우리 가족은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게 될 겁니다. 저는 아이를 위해서라도 강해져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날 오후 시어머니는 더 이상 스트레스를 견디기 힘들다며 집으로 돌아가기로 하셨습니다. 가시기 전에 제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렴. 가슴은 아프지만 엄마는 내 편이다. 우리 유나 아직 어리잖아. 네가 굳건히 서서 아이를 키워야 해. 민준이는 자기가 뿌린 씨앗을 거두는 것뿐이야. 저는 어머니를 안아드렸습니다. 어머니의 목맨 소리에 제 마음도 쓰라렸습니다. 저녁이 되어 저는 다시 병실로 돌아갔습니다. 민준은 정신이 좀 더 든 것 같았습니다. 저를 보는 그의 눈빛에는 애원이 가득했습니다. 그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서연아, 내가 잘못했어. 나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될까? 저는 남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용서하고 말고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아니야. 중요한 건 당신이 자신의 행동에 책임질 용기가 있느냐는 거야. 당신은 아내를 배신했고
자식을 배신했고 늙은 어머니까지 배신했어. 가족에게 상처를 줬을 뿐만 아니라 법까지 어겼다고. 만약 당신에게 양심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경찰에게 모든 걸 사실대로 말해 법대로 처리하게. 더 이상 의미 없는 사과는 듣고 싶지 않아. 민주는 고개를 돌려 벽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지난 몇 년간 저는 적지 않은 희생을 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지금 저는 진실의 편에 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진실은 잔인하지만 동시에 유일한 탈출구이기도 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병원 복도는 한산해졌습니다. 저는 침대 옆에 앉아 노란 불빛이 비추는 병실을 바라보며 텅 빈 마음을 느꼈습니다. 딸 유나가 생각났습니다. 제 목을 끌어안던 아이의 순수한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약속했습니다. 어떤 폭풍우가 몰아쳐도 저는 아이를 평안하게 지켜낼 것이라고. 거의 자정이 다 되었을 때 파출소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익숙한 경찰관의 목소리였습니다. 서연 씨, 내일 아침 민준 씨, 수진 씨와 함께 서로 와서 상세 진술을 해주셔야 합니다. 사건의 전말을 명확히 해야 하니 협조 부탁드립니다.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네,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민준을 흘끗 쳐다보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눈을 감고 있었지만 저는 그가 들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그를 깨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내일은 길고 힘든 하루가 될 테니까요. 다음날 아침 저는 진우 오빠와 함께 경찰서로 갔습니다. 민주는 조사 협조를 위해 임시 퇴원했고 수진도 와 있었습니다. 조사실은 밝았고 책상 위에는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한 형사가 저에게 먼저 물었습니다. 서명 위조, 아파트 담보, 대출 목적, 그리고 민준 씨와 수진 씨의 관계에 대해 아는 것이 있습니까? 저는 명확하게 진술했습니다. 서류 사진을 증거로 제출하고 제가 겪은 모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어떤 서류에도 동의한 적이 없으며 그 서명은 완전히 위조된 것입니다. 부디 진실을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민준 차례였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일부를 시인했습니다. 빚의 압박 때문에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했습니다. 돈을 빌려 수진이와 아이를 책임지려 했는데 일이 이렇게 심각해질 줄은 몰랐습니다. 그의 고백에 조사실 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형사가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아내의 서명을 위조해 재산을 가로채려 한 행위는 명백한 범죄입니다. 법에 따라 처리될 것입니다. 우선 관련 서류는 모두 압수하고 조서를 작성하겠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마음이 아프면서도 한편으로는 가벼워졌습니다. 가정이 무너지는 것은 고통스러웠지만 더 이상 어둠 속에 감춰진 것 없이 진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저는 수진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녀는 배를 감싸 안은 채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녀 역시 이 소용돌이의 희생자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녀를 동정할 여력이 없었습니다. 지금 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딸 유나와 시어머니의 평안이었습니다. 경찰서를 나오며 저는 어깨를 짓누르는 짐이 여전히 무겁다고 느꼈지만 발걸음은 한결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앞으로의 길이 멀고 험난할 것을 알지만 적어도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후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딸 유나가 달려와 제 다리를 껴안았습니다. 아이의 맑은 눈망울에 제 심장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이를 품에 안고 익숙하고 향긋한 머리 내음을 맡았습니다. 마음속의 온갖 걱정과 씁쓸함도 아이의 포옹 한 번에 조금은 누그러졌습니다. 어머니께서 부엌에서 나오시며 저를 살피셨습니다. 일은 어떻게 됐니? 저는 애써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경찰이 조서를 작성했고 일단 대출 거래는 막았어요. 계속 협조해야 해요. 엄마, 너무 걱정 마세요. 엄마 건강이 제일 중요해요. 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제 어깨에
손을 얹으셨습니다. 딸아, 결혼하면 누구나 평온하기를 바라지만 폭풍우가 닥쳤을 땐 오직 강단만이 가정을 지킬 수 있단다. 엄마는 네가 옳은 일을 할 거라고 믿는다. 저는 눈물을 글썽이며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어머니의 사랑이 가장 큰 버팀목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찾아오셨습니다. 지친 기색이 역력했고 잠을 못 주무셨는지 눈가가 퀭했습니다. 제가 차를 내어드렸지만 어머니는 손을 저으며 목맨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서연아, 내가 미안하다. 너 같은 며느리를 얻어놓고 이런 일을 겪게 하다니. 민준이 탓이지만 내게도 책임이 있는 것 같구나. 저는 서둘러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자책하지 마세요. 어머님께서 민준 씨를 얼마나 아끼시는지 알아요. 일이 이렇게 된 이상 그저 건강 잘 챙기시고 쓰러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어머니는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떨리는 두 손을 꽉 쥐고 계셨습니다. 그 수진이라는 아이가 임신했다는 얘기를 얼핏 들었다. 만약 그 아이가 정말 우리 집 핏줄이라면 너는 어쩔 셈이냐? 그 질문이 비수처럼 제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침묵하다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어머님, 어떻게 해야 할지 아직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 당장은 제 딸 유나를 지키고 이 집이 다른 사람 손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유일한 선택이에요. 다른 일들은 법과 진실이 결정하게 둬야죠. 시어머니는 비통하게 한숨을 쉬며 두 줄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나는 너를 믿는다. 하지만 그 아이도 가였구나. 어쨌든 철없이 실수를 저지른 것이니 그 아이를 어떻게 봐야 할지 모르겠다. 저는 어머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마음이 돌덩이처럼 무거웠습니다. 그날 밤 유나가 잠든 후 저는 홀로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노란 불빛이 집안 구석을 비추었고 제 그림자가 바닥에 길게 늘어졌습니다. 저는 민준과의 추억들을 떠올렸습니다. 떠들썩했던 결혼식 날, 함께 갔던 소풍, 아이를 돌보느라 밤을 새웠던 날들, 모든 것이 이제는 흩어진 조각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용서할 수 있을지 물었지만 이내 위조된 서명과 시어머니의 눈물, 그리고 딸의 순수한 눈망울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지금의 용서는 배신을 용인하는 것과 같다는 것을요. 다음 날 경찰은 저와 민준을 다시 소환했습니다. 진우 오빠가 동행하여 서류와 진술 준비를 도와주었습니다. 대질신문에서 민준은 고개를 숙인 채 모든 것을 인정했지만 빚의 압박과 수진, 그리고 뱃속의 아이를 책임지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변명하려 했습니다. 형사가 엄하게 말했습니다. 가족은 기댈 곳이기도 하지만 책임이기도 합니다. 사업에 실패할 수는 있지만 아내와 자식의 믿음을 짓밟아서는 안 됩니다. 서명 위조는 명백한 범죄이며 당신은 그 책임을 져야 할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이 씻겨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처벌받는 것이 기뻐서가 아니라 정의가 살아있고 잘못을 저지른 자가 계속해서 우위에 설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등을 곧게 펴고 조서에 단호한 필체로 서명했습니다. 조사가 끝나고 저와 민주는 함께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가 제 손을 잡으려 애쓰며 말했습니다. 서연아, 내가 잘못했어. 모든 걸 만회할게. 나한테 기회를 한 번만 더 주면 안 될까? 저는 그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습니다. 순간적인 후회는 보였지만 쉽게 유혹에 빠지는 나약함도 보였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살며시 놓았습니다. 나한테 약속할 필요 없어. 어머니와 우리 딸에게 약속해. 당신이 아직 아버지이고 아들이라면 제대로 된 삶을 살아. 나로서는 아직 어떤 말도 할 수 없어.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와 유나를 품에 안고 재웠습니다. 밖에서는 차가운 밤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속삭였습니다. 아가, 엄마는 누구에게도 우리 집을 빼앗기게 두지 않을 거야. 어떤 폭풍우가 몰아쳐도 엄마는 굳건히 서 있을게. 제 마음속에는 서서히 하나의 결심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법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그 빚더미 뒤에 숨겨진 진실을 제가 직접 파헤쳐야겠다고요. 모든 것이 단순히 감정 때문에 저지른 실수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이상했습니다. 저는 민준이 정말 누구와 얽혀 있으며 왜 그렇게 무모한 짓을 했는지 알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앞으로의 길은 멀고 아직 밝혀지지 않은 비밀들이 많다는 것을요. 경찰서에서 대질 신문을 한 이후 제 마음속에는 배신감만 남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민준의 일이 단순한 외도나 일시적인 빚 문제에서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예감이 계속 저를 괴롭혔습니다. 서명을 위조하고 집 전체를 담보로 잡으려 할 만큼 훨씬 더 어둡고 큰 무언가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끝까지 파헤쳐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날 밤 유나가 깊이 잠든 후 저는 어머니와 부엌에 마주 앉았습니다. 전등 불빛이 어머니의 얼굴을 노랗게 비추었고 며칠 밤을 새우신 탓에 눈은 피로해 보였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요즘 민준 씨한테서 뭐 이상한 점 없었어요? 귀가 시간이라든지 낯선 사람이 찾아온다든지. 어머니는 미간을 찌푸리며 잠시 생각하시더니 천천히 대답하셨습니다. 몇 번 밤늦게 들어와서는 얼굴이 잔뜩 굳어 있더구나. 얼마 전에는 웬 번지르르하게 차려입은 남자가 집까지 찾아와서 민준이가 있냐고 묻기도 했어. 대문 밖에서 무슨 얘기를 나누던데 돈 얘기 같았어. 저는 어머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 사람 명함이나 주소 같은 거 남기지 않았어요?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지만 민준이 그 사람을 상철 씨라고 부르는 것을 들었다고 기억해내셨습니다. 제가 약속 메모에서 본 바로 그 이름이었습니다. 상철이라는 이름이 제 머릿속에 큰 물음표로 떠올랐습니다. 저는 즉시 진우 오빠에게 이 사실을 알려 조사해달라고 부탁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오빠를 만나 모든 것을 자세히 이야기했습니다. 오빠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상철이라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볼게. 만약 사채업자나 부동산 브로커라면 단단히 준비해야 할 거야. 그런 사람들은 쉽게 포기하지 않거든. 저는 가슴이 무거워졌지만 이 길에서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날 저는 병원으로 민준을 찾아갔습니다. 상태는 많이 호전되어 앉을 수는 있었지만 여전히 제 시선을 피했습니다. 저는 죽 한 그릇을 탁자에 놓으며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먹어. 유나가 아빠한테 안부 전해달래. 그는 어색하게 웃더니 제 손을 잡으며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연아, 나 정말 후회해. 내가 잘못했어.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면 안 될까? 저는 그의 붕대 감은 손을 보았습니다. 마음이 아팠지만 여전히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민준 씨, 기회는 말로 주어지는 게 아니야. 당신이 한 일에 대해 책임질 용기가 있을 때 비로소 오는 거지. 나한테 필요한 남편은 가정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지. 계속 회피하고 빈 약속만 하는 사람이 아니야. 그는 눈물을 흘리며 침묵했습니다. 저는 그의 마음속에 죄책감이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것이 그를 변화시킬 만큼 충분한지는 아직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저녁 무렵 진우 오빠에게서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가 왔습니다. 서연아, 알아냈어. 상철이라는 사람, 부동산 전문 브로커이자 사채업자야. 아주 악독하기로 유명해서 여러 가정을 파탄냈다고 해. 민준 씨가 그놈한테 걸려든 것 같아. 네가 본 서류도 그놈이 준비한 거고 조금만 늦었으면 너희 집은 이미 그놈 소유가 됐을 거야. 그 말을 듣자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모든 것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위험했습니다. 진우 오빠가 덧붙였습니다. 조심해야 해. 상철 같은 놈들은 눈앞의 이익을 놓치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낯선 상황에서는 절대 혼자 다니지 마.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결심은 더욱 굳어졌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우리 집이 다른 사람 손에 넘어가는 것을 막을 것입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와 딸, 그리고
제 자신을 생각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배신당했다고 울기만 하는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 폭풍우 속에서 버팀목이자 가장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똑똑히 깨달았습니다. 앞으로의 길은 경찰서에서의 조사뿐만 아니라 협박과 제 용기를 시험하는 순간들로 가득할 것이라는 것을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상철에 대한 추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다시 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약속 메모부터 시어머니의 목격담까지 모든 것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경찰관들은 내용을 기록하고 상철을 수사 대상에 포함시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경찰서를 나오며 저는 발걸음이 한결 단단해진 것을 느꼈습니다. 진실은 서서히 밝혀지고 있지만 더 큰 시련이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녁에 집에 돌아와 유나의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아이의 작은 손이 제 손가락을 꼭 쥐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그것은 나약함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강한 동기를 느꼈기 때문입니다. 저는 속삭였습니다. 걱정 마, 아가. 엄마가 이 집을 지킬게. 너를 끝까지 지켜줄게. 누구도 우리의 행복을 빼앗아갈 수 없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수진의 눈물과 상철의 음흉한 계략 너머에 아직도 감춰진 많은 진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집안의 공기는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어머니는 강한 척 하셨지만 속으로 많이 고통스러워 하신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유나는 아직 아무것도 모른 채 천진난만했지만 아이를 볼수록 제 책임감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민주는 상처 치료를 위해 임시로 집에 머물게 되었지만 수사에 협조하고 거주지를 이탈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써야 했습니다. 그는 말이 줄었고 마치 진실을 마주하기 두려운 사람처럼 늘 시선을 피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제가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을 때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문을 여니 키가 크고 말끔하게 차려입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눈빛이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그는 가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서연 씨, 맞으시죠? 저는 민준 씨 사업 파트너인 상철이라고 합니다. 오늘 민준 씨 상태가 어떤지 보러 잠시 들렀습니다. 순간 심장이 철렁했지만 저는 진우 오빠의 말을 떠올리며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남편은 지금 요양 중이라 손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용무가 있으시면 파출소에 연락하세요. 그쪽에서 이 사건을 처리하고 있으니까요. 그의 입가에 떠올랐던 미소가 순간 굳어지더니 이내 다시 평정을 되찾았습니다. 오해하신 것 같군요. 저는 단지 민준 씨가 마무리 짓지 못한 일이 있어서 도우려는 것뿐입니다. 이대로 두면 손해가 막심할 텐데요. 그 집도 지킬 수 있을지 장담 못합니다.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이 집은 부부 공동 명의입니다. 저는 어떤 서류에도 동의한 적이 없습니다. 만약 담보 얘기를 한 번 더 꺼내신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그는 입꼬리를 올리며 비웃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도전적인 기색이 서려 있었습니다. 서연 씨, 인생 너무 뻣뻣하게 살면 부러지기 쉽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혼자 힘으로 어떻게 버티시려고요? 그는 그 말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그의 뒤에는 역한 담배 냄새와 제 마음속 깊이 파고든 불안감만이 남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진우 오빠에게 이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오빠는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드디어 본색을 드러냈군. 이제 절대 혼자 그놈을 만나선 안 돼. 경찰에 연락해서 감시를 강화해달라고 할게. 상철 같은 인간은 확실히 처리하지 않으면 몇 번이고 다시 찾아올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속에서 꺼지지 않는 불꽃이 타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누구도 우리 집을 위협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민준이 안절부절 못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은 마당에서 몰래 전화를 받으며 목소리를 낮추더니 제가 나가자 깜짝 놀라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당장 따져 묻지는 않았지만 마음속에 하나하나 기록해 두었습니다. 한 번은 그가 봉투 하나를 주머니에 쑤셔 넣다가 제가 다가가자 황급히 감추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약속한 거 잊지 마.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짓은 하지 마. 경찰이 다 지켜보고 있어. 피할 수 없을 거야. 그는 복잡한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두려움과 후회, 그리고 어쩔 수 없다는 무력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도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셨습니다. 어느 날 저녁, 어머니는 제 옆에 앉아 한숨을 쉬셨습니다. 나는 이제 늙어서 널 도와줄 힘이 없구나. 그저 네가 정신 바짝 차리길 바랄 뿐이다. 나는 너를 믿지만 내가 마음 약해질까봐 걱정도 돼. 여자는 정 때문에 약해지기 쉽지만 너에겐 유나가 있다는 걸 잊지 마라. 사과 한마디에 모든 잘못을 넘어가선 안 된다. 저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머님, 걱정 마세요. 저는 예전처럼 순진하지 않아요. 유나와 어머님을 지킬 거예요. 누구도 우리 가정을 짓밟게 두지 않을 거예요. 일주일쯤 후 경찰에서 보충 진술을 위해 저를 불렀습니다. 경찰은 서명 위조 외에도 상철과 관련된 강요 및 사기 혐의가 의심된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만약 이 사건이 재판으로 가게 되면 제가 증인으로 나설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실이 밝혀질 수만 있다면 모든 것을 말하겠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형사는 저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마음 잘 알겠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세요. 정의는 외면하지 않을 겁니다. 경찰서를 나오며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앞으로 많은 파도가 몰아치겠지만 저는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민준이 정말 후회하는지, 수진이 정말 무고한 피해자인지 모든 것이 밝혀질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돌아설 수 없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유나를 품에 안고 속삭였습니다. 엄마, 아빠는 언제 다 나아서 나랑 같이 공원에 가요? 저는 목이 메어 아이를 더 꽉 껴안으며 마음속으로 약속했습니다. 아가, 무슨 일이 있어도 엄마가 너를 이 폭풍우 속에서 이끌어줄게. 너는 절대 무서워할 필요 없어. 제 마음 깊은 곳에서 저는 그 어느 때보다 강해진 자신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저는 또한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시련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을요. 상철이 집까지 찾아온 이후 저는 더욱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잠들기 전에는 집안의 모든 문과 창문을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제가 너무 힘들어하는 것을 보신 어머니는 걱정이 내 삶을 잠식하게 두지 마라. 경찰도 있고 진우 오빠도 있으니 너는 유나를 잘 돌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조언하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폭풍우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마음속으로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유나를 재우고 있을 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낯선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 씨 맞죠? 드릴 말씀이 있어요. 민준 씨와 상철 씨에 관한 일이에요. 만나주지 않으면 모든 걸 잃게 될지도 몰라요. 저는 그대로 멈춰 섰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제가 누구냐고 묻자 그 사람은 외곽에 있는 카페 주소만 남기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즉시 진우 오빠에게 전화해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오빠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혼자 가지 마. 내일 내가 같이 갈게. 저들이 뭘 원하는지 알아봐야겠지만 절대 어떤 서류에도 서명하거나 합의해서는 안 돼. 저는 마음이 조금 놓였지만 밤새 뒤척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유나를 어머니께 맡기고 진우 오빠와 함께 카페로 향했습니다. 구석진 자리에 40대쯤으로 보이는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은 수척했고 눈빛은 슬퍼 보였습니다. 우리를 본 그녀는 앉으라는 손짓을 하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상철의 전 부인이에요. 당신이 저처럼 되지 않기를 바라서 찾아왔어요. 저는 놀라서 그녀의 말을
하나하나 귀담아 들었습니다. 그녀는 상철이 빚에 허덕이는 사람들을 유인해 도와주는 척 접근한 뒤 고금리 사채의 늪에 빠뜨리고 결국 재산을 담보로 잡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녀의 가족 역시 집을 통째로 잃었고 그녀 자신은 빈손으로 이혼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목이 메어 말했습니다. 민준 씨가 그에게 걸려들었다는 걸 알아요. 그는 이 집이라는 좋은 먹잇감을 쉽게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정말 단호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아이의 보금자리를 지킬 수 없을 거예요. 그녀의 이야기는 진우 오빠가 조사한 내용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저는 목이 메어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진실을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절대로 그가 뜻대로 하게 두지 않을 거예요. 그녀는 제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강해지세요. 저처럼 모든 걸 잃지 마세요. 돌아오는 길에 진우 오빠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증인이 한 명 더 생긴 셈이야. 경찰에 연락해서 이분의 진술을 확보하도록 조치할게. 상처를 압박할 중요한 증거가 될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어머니께서 유나와 놀고 계셨습니다. 아이는 제잘거리며 가족을 그린 그림을 자랑했습니다. 이건 엄마, 이건 나, 이건 할머니. 아빠는 요즘 집에 잘 없으니까 멀리 그렸어. 그 말을 듣자 목이 메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눈물을 닦으셨습니다. 제 마음속의 고통은 더욱 깊어졌지만 동시에 제 결심도 더욱 굳어졌습니다. 저는 아이가 거짓과 불안으로 가득 찬 가정에서 살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민준의 침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벽을 보고 돌아누워 말이 없었습니다.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아직도 상철이랑 연락해? 그는 깜짝 놀라 돌아보며 제 시선을 피했습니다. 해결해야 할 일이 조금 남았어. 하지만 당신과 아이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할게. 저는 그를 보며 비웃었습니다. 당신의 약속은 이제 아무 의미 없어. 나한테 필요한 건 당신의 진실된 태도야. 만약 계속 애매하게 굴면 당신은 이 가족을 포함한 모든 걸 잃게 될 거야. 그는 고개를 숙인 채 더 이상 말이 없었습니다. 방 안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제 한숨 소리와 선풍기 돌아가는 소리만이 들렸습니다. 저는 그 침묵이 바로 대답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아직 상철의 덫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저는 베란다로 나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음은 무거웠지만 동시에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깊이 파고들수록 진실은 더욱 선명하게 드러난다는 것을요. 저는 돌아설 수도 포기할 수도 없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폭풍우가 몰아쳐도 저는 끝까지 갈 것입니다. 상철의 전 부인을 만난 후 저는 더욱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이 사건이 단순한 부부 문제를 넘어 돈과 교묘한 협박이 얽힌 범죄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진우 오빠는 계속해서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네가 조금이라도 방심하면 상철은 상황을 뒤집으려 할 거야. 모든 일은 경찰의 감독하에 진행해야 해. 어느 날 오후 제가 유치원에서 유나를 데리고 집에 돌아오니 문 앞에 낯선 갈색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봉투를 열자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안에는 거친 필체로 휘갈겨 쓴 메모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어리석게 맞서지 마라. 그러지 않으면 내 딸이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저는 온몸을 떨며 유나를 품에 꽉 껴안았습니다. 아이는 영문을 모른 채 물었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떨어? 저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아이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할머니랑 집에 들어가 있자. 그날 밤 바로 진우 오빠와 파출소에 연락했습니다. 경찰은 조서를 작성하고 메모지를 수거하며 각별히 조심하라고 당부했습니다. 형사는 이것이 상철이 궁지에 몰렸다는 것을 보여주는 명백한 협박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저희가 당신과 아이를 보호할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엄마로서 아이를 향한 단 한마디의 협박만으로도 심장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민준과 마주 앉았습니다. 저는 그에게 메모지를 보여주며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이것 봐. 이게 당신이 저지른 일의 결과야. 이제 나뿐만 아니라 우리 딸까지 위험에 빠졌어. 언제까지 침묵할 거야. 그의 얼굴이 창백해지고 손이 떨리더니 머리를 감싸쥔 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상철이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어. 경찰에 다 말할게. 전부 협조할게. 그의 말을 듣자 마음이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더 이상 그의 약속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번에는 그의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딸이 위협받는 것을 보고서야 정신을 차린 것 같았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진심이라면 내일 당장 빚의 액수, 상철이 당신을 유인한 방식, 그동안의 만남까지 모든 걸 털어놔. 당신에게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어. 다음 날 아침 민주는 저와 진우 오빠와 함께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조사실에서 그는 모든 것을 상세히 털어놓았습니다. 사업상 모임에서 처음 상철을 만나 빠른 자금 융통을 약속받고 점차 늪에 빠지게 된 과정. 처음에는 소액을 빌렸지만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감당할 수 없게 된 상황. 그리고 더 이상 방법이 없자 상철이 집을 담보로 잡자고 제안하며 아내에게 말할 용기가 없으면 서명 위조까지 도와주겠다고 했던 사실까지. 그는 수진과 뱃속의 아이 걱정에 마음이 약해져 그 제안을 받아들였고 일이 이렇게까지 커질 줄은 몰랐다고 고백했습니다. 형사는 꼼꼼히 기록하며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심각한 잘못을 저질렀지만 협조적인 태도는 참작될 것입니다. 상철에 대해서는 추가 증거를 확보했으니 그는 법망을 빠져나가지 못할 겁니다. 저는 곁에서 그 말을 들으며 마음이 아프면서도 한편으로는 가벼워졌습니다. 진실은 고통스러웠지만 마침내 민준이 현실을 직시했기 때문입니다. 점심 무렵 돌아오는 길에 민준이 제 손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서연아, 기회를 줘. 용서받기 어렵다는 거 알지만 당신과 아이를 위해 다시 시작하고 싶어. 저는 손을 빼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민준 씨, 기회는 말로 오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오는 거야. 시간이 그리고 당신의 행동이 증명하게 해. 나는 어떤 약속도 할 수 없어. 하지만 만약 당신이 또다시 거짓말을 한다면 나는 결코 돌아보지 않을 거야. 집에 도착하자 어머니께서 피곤하지만 희망이 섞인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셨습니다. 어머니는 단 한마디만 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제대로만 살아준다면 나는 더 바랄 게 없다. 저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늙고 주름진 눈 속에서 보기 드문 신뢰를 느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유나 곁에 누워 많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앞으로의 길이 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상철은 쉽게 물러서지 않을 것이고 수진의 문제도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너무 멀리 와서 돌아갈 수 없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진실은 더 많은 어두운 구석을 드러낼 것이고 저는 아이를 위해, 어머니를 위해, 그리고 제 자신을 위해 준비되어 있어야 했습니다. 민준이 모든 사실을 자백한 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질 줄 알았지만 사실 그 후의 날들은 더욱 긴장감이 넘쳤습니다. 상철이 눈앞에 먹잇감이었던 우리 집을 쉽게 포기할 리 없었습니다. 유나를 유치원에 데려다 주거나 어머니와 시장에 갈 때면 늘 누군가 지켜보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불안감이 보이지 않는 밧줄처럼 저를 옥죄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유나를 데리고 집에 돌아오는데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낮게 깔린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 씨, 경찰이 당신을 영원히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지 마. 계속 고집 부리면 당신 딸이 무사하지 못할 거야. 등골이 오싹해져 유나를 품에 꽉 껴안았습니다. 심장이 마구 뛰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고 즉시 진우 오빠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들은 신고를 접수하고 집 주변에 사복 경찰을 배치해 감시하기로 했습니다. 제 얼굴이 창백해진 것을 보신 어머니께서 걱정스럽게 물으셨습니다. 무슨 일이니? 저는 더 이상 숨기지 않고 모든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제 어깨를 감싸 안으셨습니다. 얘야, 나는 늙었다. 무슨 일이 생기면 내가 당할 테니 너와 유나만 무사하면 된다. 나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 너희를 잃는 것만 빼고. 어머니의 말씀에 목이 메어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절대로 누구도 우리 가족을 해치게 두지 않을 거예요. 약속할게요. 다음 날 경찰은 저와 민준 그리고 수진을 추가 조사를 위해 소환했습니다. 수진은 창백한 얼굴로 이미 커진 배를 감싸 안고 왔습니다. 저는 그녀를 보며 연민과 분노를 동시에 느꼈습니다. 형사가 수진에게 물었습니다. 상철의 활동에 대해 아는 것이 있습니까? 수진은 고개를 숙인 채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상철 씨가 민준 씨의 자금 문제를 도와주는 줄만 알았어요. 하지만 점점 그가 민준 씨를 올가매려 한다는 걸 느꼈어요. 저도 협박을 받았어요. 따르지 않으면 힘들게 만들겠다고요. 수진의 진술은 사건 해결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는 문득 그녀 역시 이 소용돌이에 휘말린 나약해서 발을 헛디딘 사람일 뿐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가 우리 가정에 끼어든 것을 용서할 수는 없었지만 그녀 역시 상철의 피해자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당신이 솔직해지는 거야. 숨길수록 당신과 뱃속의 아이만 힘들어질 뿐이야. 수지는 고개를 들어 빨개진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민준도 한결 협조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는 여러 차용증에 서명했지만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감당할 수 없게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형사가 엄하게 말했습니다. 김민준 씨, 모든 잘못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하지만 적어도 당신에게는 가족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상철에 대한 수사는 계속될 것이니 절대적으로 협조해야 합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얼굴을 숙였습니다. 저는 남편을 바라보며 미움, 연민, 그리고 그가 정말 변하기를 바라는 신락 같은 희망 등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집에 돌아오자 시어머니께서 자세히 물으셨습니다. 제가 모든 것을 이야기하자 어머니는 한숨을 쉬셨습니다. 사람 인생 한 번의 실수가 평생을 좌우하기도 하지. 그래도 우리 유나를 위해 이 집을 지킬 수만 있다면 나는 더 바랄 게 없다. 그러니 더 단단해져야 한다. 저는 어머니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퍼져나갔습니다. 이 폭풍우 속에서도 적어도 제 곁에는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그날 밤 유나를 재우고 있는데 민준이 방으로 들어와 옆에 앉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서연아, 내가 당신에게 너무 많은 고통을 줬다는 거 알아. 만약 가능하다면 다시 시작할 기회를 한 번만 줘. 지금 당장 용서해달라고는 안 할게. 하지만 행동으로 증명할게. 저는 오랫동안 침묵하다가 나지막이 대답했습니다. 민준 씨, 나는 예전처럼 쉽게 믿는 여자가 아니야. 당신의 행동을 지켜볼게. 정말 가족을 생각한다면 증명해 보여. 만약 또다시 거짓말을 한다면 나는 망설임 없이 끝낼 거야. 그는 고개를 숙인 채 더 이상 말이 없었습니다. 노란 불빛 아래 그의 얼굴에 드리워진 깊은 피로가 보였습니다. 아마도 그는 처음으로 자신이 저지른 일의 결과가 얼마나 심각한지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저는 문을 닫고 홀로 현관에 앉았습니다. 밤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오고 은은한 자스민 향기가 났습니다. 저는 미래를, 어린 딸을, 어머니와 그리고 민준을 생각했습니다. 이 싸움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상철이 쉽게 물러서지 않고
협박은 계속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너무 멀리 와서 돌아갈 수 없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저는 더 강해져야만 했습니다. 제 뒤에는 어머니와 유나, 그리고 지켜야 할 가정이 있으니까요. 제 마음 깊은 곳에서 정의의 빛이 서서히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제가 포기하지 않는 한 진실은 승리할 것입니다. 그날 밤 민준이 솔직하게 기회를 달라고 한 후에도 제 마음은 여전히 돌덩이를 얹은 듯 무거웠습니다. 더 이상 약속을 쉽게 믿을 수는 없었지만 그가 정말 변하기를 바라는 작은 기대가 마음 한구석에서 피어나는 것 또한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멍하니 있는 것을 보신 어머니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용서할지 말지는 내 결정이다. 하지만 마음 약해져서 너와 유나가 더 고생하게 만들지는 마라. 저는 어머니께서 저를 얼마나 걱정하시는지 알기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유나를 유치원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집대문 앞에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차 안에 앉아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상철이었습니다. 그가 차창을 내리며 비웃었습니다. 서연 씨, 잠깐 얘기 좀 합시다. 저는 등을 곧게 펴고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용무가 있으시면 경찰을 찾아가세요. 저는 당신과 따로 할 얘기 없습니다. 그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경찰이요? 그들이 당신을 영원히 지켜줄 것 같습니까? 이 세상에서는 돈이 가장 힘이 세다는 걸 잊지 마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혼자서는 절대 버티지 못할 겁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고 조용히 휴대폰을 꺼내 차 번호판을 찍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상철은 제 행동에 분노한 기색을 보였지만 애써 평정을 유지하며 차를 몰고 떠났습니다. 저는 온몸이 떨렸지만 두려움을 드러내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저는 즉시 진우 오빠와 경찰에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들은 감시 인력을 배치하고 당분간 혼자 외출하는 것을 삼가라고 조언했습니다. 오후에는 수진을 만나러 병원에 갔습니다. 그녀는 창백한 얼굴로 배를 감싸 안은 채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 그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형님, 저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저 이 아이가 무사히 태어나기만을 바랄 뿐이에요. 상철이 저를 가만두지 않을까봐 무서워요. 저는 그녀를 보며 분노와 연민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잘못된 길을 선택했지만 아이에게는 죄가 없어. 아이를 지키고 싶다면 경찰에 협조해서 아는 걸 전부 말해야 해. 그게 당신과 아이를 구하는 유일한 방법이야. 수지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녁에 집에 돌아오니 시어머니께서 저를 방으로 부르셨습니다. 어머니는 제 손을 잡으시며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서연아, 네가 고생이 많구나. 만약 민준이와 헤어지고 싶다면 나는 원망하지 않으마. 너와 유나가 평안한 것이 우선이다. 나는 늙었으니 어떻게든 살아갈 수 있다. 저는 어머니를 안고 눈물을 쏟았습니다. 어머님, 지금 당장 이혼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민준 씨가 정말 변하지 않는다면 저도 미련을 두지 않을 거예요. 어머님께 약속드릴게요. 어머님과 유나를 지키고 누구도 우리를 상처 입히지 못하게 할 거예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떨리는 손으로 제 손을 꽉 잡으셨습니다. 그날 밤 저와 민주는 솔직하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민준 씨, 나는 더 이상 빈 약속을 기다릴 인내심이 없어. 나를 믿게 하고 싶으면 행동으로 보여줘. 내일부터 나와 함께 경찰서에 가서 아직 숨기고 있는 것들을 추가로 진술해. 당신이 모든 것을 직시할 때 비로소 나도 용서를 생각해 볼 이유가 생길 거야. 그는 한참 동안 말이 없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할게. 내가 당신과 아이에게 너무 많은 빚을 졌어. 다음 날 약속대로 민주는 저와 함께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그는 추가 진술을 하며 상철이 차용증, 서명을 강요했던 증거들을 제출했습니다.
형사가 엄하게 말했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십시오. 이 사건은 재판으로 넘어갈 수 있으며 당신도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될 겁니다. 하지만 솔직하게 자백한 점은 참작될 것입니다. 저는 곁에 앉아 아프면서도 한편으로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남편이 법의 심판을 받을 위기에 처한 것은 고통스러웠지만 그가 마침내 진실 앞에 고개를 숙였기 때문입니다. 오후에 경찰서를 나서자마자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소화기 너머에서는 날카로운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 씨, 일을 너무 크게 버리지 않는 게 좋을 거야. 상처를 재판에 넘기면 다 끝날 것 같아? 당신 손으로 당신 가족을 망치고 있는 거라고. 저는 낯선 여자의 목소리, 아마도 상철의 하수인일 거라 직감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진정하세요. 추가로 조사하겠습니다. 그날 밤 제가 현관에 앉아 있을 때 민준이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그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내가 너무 많은 잘못을 저질렀지만 만약 기회가 있다면 당신의 짐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 싶어. 내가 상철과 그리고 모든 것과 맞설게. 부디 어머니와 아이를 잘 지켜줘. 저는 그를 보았습니다. 여전히 의심스러운 마음이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연민이 피어올랐습니다.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말한 대로 행동해. 내가 바라는 건 진실과 당신의 단호함, 그것뿐이야. 그날 밤 저는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상철의 가면이 벗겨질 날이 머지않았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것은 동시에 우리 가족이 더 거센 폭풍우를 겪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잠든 유나를 껴안으며 마음속으로 속삭였습니다. 아가, 엄마는 떨지 않을 거야. 엄마는 평화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갈게. 그 후 며칠 동안 집안의 분위기는 여전히 무거웠지만 조금은 차분해졌습니다. 경찰은 공식적으로 상철에 대한 수사를 확대했고 그에게 사기를 당했던 다른 피해자들도 증인으로 소환했습니다. 저는 포위망이 점점 좁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만큼 위험도 커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제가 유나를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돌아서려는데 멀리 구석에 서서 저를 지켜보는 남자의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고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저는 서둘러 집으로 돌아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유치원 주변 CCTV를 확인한 경찰은 그가 상철의 부하가 맞다고 확인해 주었습니다. 경찰은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유치원 등하원 시간에 아이를 보호할 인력을 배치하겠습니다. 안심하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의 불안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시어머니께서 한숨을 쉬며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서연아, 일이 이 지경이 되었는데 이제 그만 정리하는 건 어떻겠니? 나는 더 이상 너에게 결혼을 유지하라고 강요하지 않겠다. 너에게는 깨진 가정을 붙잡는 것보다 유나의 안전과 미래가 더 중요하단다. 저는 침묵했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저도 알아요. 하지만 모든 것이 법 앞에서 명명백백해지기를 기다리고 싶어요.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성급하게 결정하고 싶지 않아요. 어머니는 슬픔과 연민이 섞인 눈으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밤에 유나가 잠든 후 저는 민준과 현관에 마주 앉았습니다. 그가 한숨을 쉬며 잠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과 어머니가 얼마나 실망했는지 알아. 하지만 서연아, 나 정말 잘못을 바로잡고 싶어. 유나가 아빠 없이 자라게 하고 싶지 않아. 매일매일 후회하고 있어. 저는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이 흔들렸지만 여전히 단호한 목소리를 유지했습니다. 민준 씨, 후회만으로는 부족해. 행동으로 보여줘. 상철과 그리고 법의 심판과 스스로 맞서. 당신이 책임질 용기를 보인다면 나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야. 하지만 계속 나약한 모습을 보인다면 더 이상 할 말은 없어. 그는 눈이 빨개진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경찰은 저와 민준 그리고
수진을 검찰, 송치를 위한 서류 준비를 위해 소환했습니다. 수진의 진술은 더욱 상세해졌습니다. 그녀는 상철이 자신에게 서명을 강요했던 일, 협박에 시달려 잠 못 이루던 밤들에 대해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그녀가 배를 감싸 안고 올 때 저는 문득 연민을 느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힘내서 건강 잘 챙겨요. 어떤 상황에서도 아이는 죄가 없으니까. 당신이 협조할수록 아이는 더 안전해질 거예요. 수지는 흐느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사가 끝나고 담당 형사는 사건이 곧 기소될 것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정의는 더딜 수 있지만 누구도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그 말을 듣자 마음속에 믿음이 차올랐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오니 문틈으로 봉투 하나가 꽂혀 있었습니다. 안에는 협박 편지가 아닌 저와 유나가 길을 걷고 있는 사진과 함께 당신 가족 무사하지 못할 거야 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서둘러 경찰에 증거를 제출했고 그들은 즉시 추가 조서에 기록했습니다. 형사가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서연 씨, 재판날이 가까워질수록 상철은 더 무모해질 겁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저희가 당신과 아이를 끝까지 지켜드리겠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현관에 조용히 앉아 깜빡이는 가로등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께서 다가와 제게 외투를 걸쳐주시며 나지막이 말씀하셨습니다. 강해져야 한다. 모든 폭풍우는 지나가게 마련이야. 너는 혼자가 아니란다. 저는 어머니의 어깨에 기대어 비처럼 눈물을 쏟았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저들이 이 가정을 파괴하게 두지 않을 거라고, 끝까지 굳건히 서 있을 거라고. 방으로 돌아오자 거실에 조용히 앉아있던 민준이 보였습니다. 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피곤하지만 결심에 찬 눈빛이었습니다. 서연아, 내일 경찰서에 한 번 더 갈 거야. 아직 숨기고 있던 것들을 전부 털어놓고 싶어. 더 이상 시간을 끌고 싶지 않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속에서 신락 같은 희망이 피어올랐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실이 밝혀질 날이 머지않았다는 것을. 하지만 바로 그 때문에 마지막 폭풍우가 가장 거셀 수도 있다는 것을. 그리고 저는 그 폭풍우를 헤쳐나갈 준비를 해야만 했습니다. 아무리 고통스럽더라도 말입니다. 그날 아침 하늘은 잔뜩 흐려 있었고 잿빛 구름이 마치 불길한 하루를 예고하는 듯 했습니다. 민주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낡은 셔츠를 입고 현관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따뜻한 차 한 잔을 내려놓으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오늘 당신은 경찰에게만 말하는 게 아니라 당신 자신의 양심과도 마주해야 한다는 걸 잊지 마. 나는 당신이 정말 다시 시작하고 싶어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그가 고개를 들어 빨개진 눈으로 작게 끄덕였습니다. 알아, 우리는 함께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조사실에서 민주는 형사와 마주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는 상철이 서명을 강요했던 일, 집을 넘기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했던 일들을 더 상세하게 진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두려워서 숨겨두었던 대출금과 약속 날짜가 적힌 작은 수첩을 가지고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가 수첩을 꺼내자 형사는 즉시 증거물로 봉인했습니다. 그의 눈이 빛났습니다. 이건 상철의 혐의를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옆에서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마음이 아프면서도 한편으로는 가벼워졌습니다. 그가 오랫동안 숨겨왔던 것들 때문에 마음이 아팠지만 마침내 마음을 열었기 때문에 가벼워졌습니다. 저는 그 사고가 아니었다면 그가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온 가족을 끌어내렸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조사는 거의 반나절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밖으로 나온 민준이 한숨을 쉬며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큰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아. 서연아, 나를 포기하지 않아줘서 고마워. 저는 대답하지 않고 조용히 있었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아직 아물지 않은 상처가 너무 많았습니다. 오후에 집에 돌아오니 어머니께서 의자에 앉아 염주를 돌리며 무거운 표정을 짓고 계셨습니다. 저를 보자 서둘러 물으셨습니다. 어떻게 됐니? 저는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조용히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민준이가 너무 어리석었지. 그래도 잘못을 뉘우칠 줄 아니 희망은 있겠구나. 딸아, 네가 고생이 많다. 지난 세월 네가 견뎌온 걸 생각하면 이제는 그저 네가 평안하기만을 바랄 뿐이다. 저는 어머니를 안으며 속삭였습니다. 엄마, 저 힘낼게요. 저 자신뿐만 아니라 유나와 엄마를 위해서라도요. 그날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문을 세게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문을 여니 급하게 쑤셔 넣은 듯한 쪽지가 보였습니다. 조심해라. 아무도 널 영원히 지켜주지 못할 테니. 저는 떨리는 손으로 쪽지를 집어들었습니다. 어머니께서 걱정하며 달려 나오셨습니다. 또 그놈들이니.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당직 경찰관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서연 씨, 안심하세요. 저희가 많은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재판날이 머지않았습니다. 그때가 되면 그는 죗값을 치르게 될 겁니다. 밤이 깊었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현관에 앉아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민준이 조용히 다가와 아무 말 없이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넸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그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서연아, 만약 내일 내가 법정에 서게 된다면 아이 곁에 머물 기회를 줄 수 있을까? 저는 그를 돌아보며 그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고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기회는 내 손에 있는 게 아니라 당신이 지금까지 해왔고 앞으로 할 일들에 달려있어. 당신이 책임질 용기가 있다면 우리 딸은 여전히 당신을 아빠라고 부르며 고개를 들 수 있을 거야. 하지만 또다시 나약한 모습을 보인다면 누구도 당신을 붙잡을 수 없어.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저는 가슴이 아팠지만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가장 큰 폭풍우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 가족이 그것을 헤쳐나갈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1심 재판일이 정해졌습니다. 통지서를 받았을 때 제 마음은 불안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것은 상철만을 위한 재판이 아니라 민준 역시 정의 앞에 서서 자신의 잘못을 직시해야 하는 자리였습니다. 어머니는 조용히 염주를 돌리며 이따금 한숨을 쉬셨습니다. 세상에 내 아들이 분수를 알고 복을 지켰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저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위로했습니다. 엄마, 올 것이 왔을 뿐이에요. 이제는 맞서는 수밖에 없어요. 재판 당일 저는 어머니를 모시고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직접 진실을 보셔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유나는 언니에게 맡겨두었습니다. 법정 안은 차가운 백색 조명으로 가득했고 나무 의자들이 삐걱거렸습니다. 상철이 피고인석으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뻔뻔했고 교활한 눈빛은 전혀 두려워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민주는 그 옆 피고인석에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습니다. 두 손은 서로 꽉 맞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속에서 연민, 분노, 그리고 지난 세월에 대한 안타까움 등 온갖 감정이 뒤섞여 솟구쳤습니다. 검사가 공소 사실을 낭독했습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망치처럼 무겁게 울렸습니다. 상철과 그 일당은 사기, 강요, 고금리 대출, 그리고 재산 편취를 위한 서류 위조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차용증에 동의하고 아내에게 사실을 숨겼으며 위조 행위를 방조한 공범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심장이 조여왔습니다. 하지만 제 변호사가 증거를 제출했을 때 위조된 서명, 기록 수첩, 그리고 민준의 솔직한 자백서가 제시되자 저는 작은 희망의 빛을 보았습니다. 피고인 신문이 시작되자 상철은 여전히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발뺌했습니다. 그는 제 이름을 언급하며 비웃었습니다. 저는
단지 서연 씨 남편의 작은 문제를 도와준 것뿐입니다. 서명 위조 같은 건 모르는 일입니다.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어떤 서류에도 서명한 적이 없음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힙니다. 서류의 서명은 완전히 위조된 것입니다. 상철이 제 남편을 유인하고 강요했습니다. 제때 막지 못했다면 저희 모녀의 유일한 집을 잃었을 겁니다. 법정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그때 민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목이 맨 목소리였습니다. 모두 사실입니다. 제가 나약해서 상철의 말을 믿고 잘못된 길로 빠졌습니다. 하지만 저 서명은 제 아내의 것이 아닙니다. 상철이 저를 협박하며 꾸민 짓입니다. 제 잘못에 대한 책임은 달게 받겠습니다. 하지만 부디 죄 지은 사람을 제대로 벌해 주십시오. 그 고백에 시어머니께서 오열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제 손을 꽉 잡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내가 아들을 잘못 키웠구나. 미안하다. 그래도 오늘이라도 진실을 말할 줄 아니. 저 역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더 이상 원망할 힘도 없었고 끝없는 피로감만이 느껴졌습니다. 재판은 합의부의 판결 논의를 위해 잠시 휴정되었습니다. 저는 어머니와 함께 밖으로 나왔습니다. 진우 오빠가 곁으로 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서연아, 걱정 마. 이 증거들이면 상철은 빠져나가기 힘들어. 민준 씨는 자백했으니 감형될 가능성이 커. 중요한 건 네가 집을 지켰다는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속에 신락 같은 믿음이 피어올랐습니다. 법정으로 돌아왔을 때 재판부는 상철에게 사기, 강요, 서류 위조 등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민주는 집행유예와 일부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심장이 마구 뛰었습니다. 어찌됐든 우리 가족은 집을 지켰고 민주는 값비싼 대가를 치렀지만 상철의 덫에서 벗어났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민주는 말이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그는 어머니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목이 맨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니, 서연아, 죄송합니다. 제가 모두를 너무 힘들게 했습니다. 앞으로는 무슨 일을 해서라도 제대로 살면서 죗값을 갚겠습니다. 어머니는 목 놓아 우셨고 저는 그저 침묵했습니다. 아직 용서할 수는 없었지만 적어도 진실은 밝혀졌고 정의는 실현되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유나를 품에 안고 아이가 평온하게 잠든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폭풍우는 곧 지나가겠지만 그 상처는 깊이 남아있을 것을 알았습니다. 제가 다시 마음을 열 수 있을지 아니면 다른 길을 선택하게 될지 저는 아직 그 답을 알지 못했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우리 작은 집은 예전의 평온함을 되찾았지만 제 마음은 쉽게 평온해지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아직도 어디선가 상철에 협박하는 목소리가 들리는 듯했고 피고인석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던 민준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엄마, 저 유치원 다녀올게요. 하며 제잘거리는 유나를 볼 때면 과거에만 얽매여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딸에게는 상처 속에 사는 엄마가 아니라 굳건한 엄마가 필요했습니다. 민주는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집에서 생활할 수 있었지만 보호관찰을 받으며 사회봉사와 법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했습니다. 처음 며칠 동안 그는 말없이 조용히 지내며 어머니의 식사 준비를 돕거나 집을 청소하고 유나와 놀아주었습니다. 여러 번 후회와 기대로 가득 찬 눈으로 저를 바라보는 그를 발견했지만 저는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이제 말은 아무 의미가 없었고 오직 행동만이 모든 것을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시장에 다녀오니 민준이 아버지의 제사상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그는 두 손을 모으고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온 가족 얼굴에 먹칠을 했습니다. 부디 제가 잘못을 바로잡을 힘을 주셔서 서연이와 유나가
더 이상 고생하지 않도록 보살펴 주십시오. 저는 잠시 서 있다가 가슴이 아파와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제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아직 그를 사랑하고 있었지만 그 사랑에는 이제 경계심과 의심이라는 껍질이 더 씌워져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도 변하신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저에게 무조건 가정을 지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저와 자주 대화하며 이렇게 조언하셨습니다. 너와 유나를 먼저 생각하렴. 용서할지 말지는 내 권리다. 나는 그저 네가 쓰러지지 않기만을 바랄 뿐이다. 나도 이제 기력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저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엄마, 더 이상 걱정 끼쳐드리지 않겠다고 약속할게요. 어떤 상황에서도 엄마는 제 버팀목이에요. 시간이 흐르고 상철 일당의 사건은 공식적으로 종결되었습니다. 동네의 수군거림도 잦아들었습니다. 저는 다시 일에 집중하기 시작했고 유나의 미래를 위해 돈을 모았습니다. 민주는 사회봉사를 다녀오면 얼굴이 흙투성이가 되곤 했지만 눈빛은 예전보다 맑아졌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거의 보지 않고 묵묵히 집안일을 도왔습니다. 여러 번 그는 식탁 위에 조심스럽게 일당을 올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이거 당신이 갖고 있어. 유나를 위해 모아도 나는 더 이상 빚 같은 거랑 엮이고 싶지 않아. 어느 날 저녁 식사 후 민준이 갑자기 일어나 저와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니, 서연아, 제가 큰 죄를 지었습니다. 지금 당장 용서를 구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십시오. 제 남은 인생을 바쳐 제가 좋은 남편이자 좋은 아빠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속에 파도가 일었지만 동시에 평온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일어나요. 용서는 미래의 일이에요. 하지만 당신이 증명할 기회는 주겠어요. 모든 것은 당신의 행동에 달려 있어요. 시어머니께서 오열하시며 저와 민준의 어깨를 감싸 안으셨습니다. 목이 맨 목소리였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됐다. 우리 집에 다시 온기가 남아있을 수만 있다면. 그날 밤 저는 현관에 앉아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밤바람은 시원했고 하늘에는 별이 반짝였습니다.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큰 돌덩이를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미래가 정말 평온할지는 알 수 없었지만 적어도 저는 도망치지 않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저는 민준에게 기회를 주겠지만 만약 그가 또다시 잘못된 길을 간다면 언제든 멈출 수 있는 권리 또한 제 자신에게 주기로 했습니다. 저는 딸을 품에 안고 속삭였습니다. 유나야, 인생의 폭풍우는 사람을 성장하게 만든다는 걸 기억하렴. 엄마가 너를 끝까지 지켜줄게. 그리고 네가 사랑할 줄 알면서도 강인할 줄 아는 사람으로 자라길 바란다. 유나는 꿈결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의 순수한 미소에 제 심장이 녹아내렸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을 맺습니다. 폭풍우는 지나갔고 많은 상처를 남겼지만 동시에 저를 더 성숙하고 강인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결혼이 달콤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시련이기도 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이 과연 자신의 잘못을 직시하고 바로잡을 용기가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한 깨달았습니다. 용서하든 하지 않든 미래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을요. 정의와 사랑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저와 제 딸이 함께 걸어갈 미래가 말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가 방금 들은 이야기는 단순한 한 가정의 비극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경종을 울리는 이야기입니다. 한 남자는 순간의 나약함 때문에 신뢰를 잃고 온 가족을 악의 구렁텅이로 빠뜨릴 뻔했습니다. 한 여자는 연약해 보였지만 폭풍우가 닥쳤을 때 굳건히 일어서서 아이와 가정을 지키고 마침내 정의를 지켜냈습니다. 인생에는 수많은 유혹이 있지만 어떤 이는 무너지고 어떤 이는 용기를 내어 극복합니다. 용서와 사랑, 그리고 이별의 모든 선택은
진실성과 책임감이라는 토대 위에 놓여야 합니다. 이야기 속의 여성은 진실과 맞서는 길을 선택했고 바로 그 선택이 그녀를 폭풍우 속에서 당당하게 걸어 나오게 만들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폭풍우는 많은 것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 믿음과 사랑이 남아있다면 여전히 길을 밝혀줄 빛은 존재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우리 모두가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고 행복을 지킬 줄 알며 무엇보다 거짓이 가장 신성한 것들을 파괴하게 두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의미 있었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를 통해 이 인간적인 메시지를 더 많은 분들께 전파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응원은 저희가 계속해서 감동적이고 극적이며 삶의 교훈이 가득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늘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